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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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시민권법을 손질,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슈 앤 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고국에서 발생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정치, 사회, 문화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브리핑하는 김은성 앵커의 뉴스 서머리.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는지 김은성 앵커가 고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어느덧 6월의 첫날이네요. 아이들에게는 설레는 여름방학이 기다려지고 가족들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향해 가는 요즘, 싱싱한 오이로 시원한 오이 냉국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이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계신 시청자분들, 오늘은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는 오늘, 이슈 앤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영주권을 획득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내가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는 시민권 취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었는데요. 오늘 이슈 앤 포커스에서는 시민권 규정 및 개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목요일 캐나다 의회에 제출된 시민권 관련 법안이 교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이 현행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어나며 매 1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거주 기간 동안 소득세 자료의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국제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후 4년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소지 상태로 거주한 기간을 인정했던 종전과 달리 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거주 일수 조작 등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대상 연령 안에 포함된 시민권 취득 희망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언어 능력 증명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비용도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에는 성인 기준 1명당 수수료 $200를 내지만 6일부터 이를 $400로 늘리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과거와 동일하게 $1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민자들에게는 반가울 리 없는 시민권 신청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될지에 교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시민권 개정안이 언제부터 도대체 시행되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선생님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직 완전히 이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지 이제 개정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개정안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이 강화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이제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에 이제 가장 초점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규정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 텐데, 그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존에는 4년 중에 3년을 체류해야지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변경될 그 개정안은 이제 6년 중에 4년을 체류해야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보통 시민권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왔을 때 뭐 학생 비자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워크퍼밋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우선 새로 시행되는 그 이제 개정안에는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전에 템포러리 그 레지던트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이제 얼만큼을 이제 포함시켜 줄 건지에 대한 자세한 건 안 나왔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카운트 가능하도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거주기간 소득세 자료를 증빙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 고객분들도 세금 관련된 그 자료들이 필수 그 서포팅 다큐멘트는 아니에요. 필수 보충 그 자료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보통은 저희가 다 요구를 해서 그거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시민권 신청했던 그 신청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해 놓고 여기 캐나다에서 체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주권 받아서도 또 체류하지 않고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허위로 서류 만들어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세금 낸 부분들이나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그 내용들을 같이 증빙 서류로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시민권 시험 좀 걱정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영어 능력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기존 그 조건들은 특별히 변화되진 않을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이. 기존에는 이제 18세 이하나 54세 이상은 이제 그 영어 성적 없이 이제 시민권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바뀔 그 개정안에는 지금 14세까지 그리고 64세까지 14세에서 64세까지는 어쨌든 영어 시험을 치도록 네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발표했죠.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ELTS라든지 그런 시험을 네, 봐야 지금 된다는 얘기시죠? 네, 예, SLPB나 IELTS 이제 뭐 CLB 레벨 4는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그 학교 세컨더리 여기서 이제 캐나다 BC주에서 이제 BC주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이제 나왔다든지 아니면 포스트 세컨더리를 졸업했다든지 그러니까 CLB 레벨 4랑 이제 이커벌런트한 동일한 그 자격이 되는 뭐 엘사 뭐 수료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예, 가능합니다. 시험 치지 않더라도. 네. 그 시민권 관련 규정이 사실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권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이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글쎄요. 저도 과연 시민권 이 개정안을 지금 발표해서 이게 이제 확실하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참 왜 바뀌는지 저도 솔직히 이제 전문가적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이거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더 강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바뀔 건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뀌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위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캐나다에서 시민권 신청해서 여기서 이제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이제 더 강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LMO 규정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 실제로 있어 왔는데요. 어떤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LMO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시죠. 네, 고용주분들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를 클로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셔서 문 닫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문을 닫은 상태도 많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이제 오픈이 다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에 LMO 받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워킹 퍼밋이 프로세싱 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발표가 되면서 그런 분들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LMO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체류 기간 때문에 결국에는 짐 싸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예, 많은 상황이고, 네, 지금 저희 또 이민 업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오너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신 이제 포린 워커들 이제 그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많이 피해를 받고 있죠. 이번 정책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 LMO 규정의 변화가 어떤 한 특정 업체에 좀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식업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맥도날드 사건이라고, 그죠? 네. 아무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맥도날드나 A&W나 티몰튼이나 이런 패스트푸드 쪽 그 관련된 쪽에서 실제로 캐네디언을 고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 그 포린 워커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남용을 하고 어뷰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캐네디언들을 이제 해고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결국에 이제 요식업 쪽으로 이렇게 다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LMO 영주권, 뭐 심의권 이런 규정들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이민법 개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봤을 때 그 어떤 규제를 이제 강화하는 이유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랑 맥락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LMO도 그렇고 영주권도 그렇고 시민권도 그렇고 신청할 때 진실되게 이제 정확한 그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지 않고 허위된 그 정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네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쉽진 않지만 강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캐나다 이제 이민 국가잖아요.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LMO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풀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비즈니스가 안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닫혀 있더라도 앞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이민부가 3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서류 검토 작업을 1단계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렇다면 이게 간소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거의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프로세싱 타임이. 근데 그 3단계를 걸쳐서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 이제 한 단계로 이제 간소화되면서 실제적으로 프로세싱 타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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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이 시간은 고국의 소식을 요약 정리하여 보내드리는 김은성의 뉴스 서머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고국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에 불이 나 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이불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불은 지하 1층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불에 타기 쉬운 자재가 많이 쓰였는지 등 화인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수칙은 지켜졌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건물 내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영화관까지 있었으나 오전이어서 이용객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노인 환자 등 2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 치매 환자의 방화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새벽 0시 27분쯤 전남 장성군 효실천 사랑 나눔요양병원 별관 이 건물 2층에서였습니다. 불이 난 지 4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 2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습니다. 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일부 환자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요양 중인 환자 대부분이 70대에서 90대의 고령인데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져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첫 발화 시점은 2층 남쪽 다용도실로 밝혀졌습니다. 다용도실에 있던 링거병과 매트리스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불이 나기 직전 81살 치매 환자가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화재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이 환자의 신병을 확보해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 측의 안전조치 실태, 방화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소식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모로 부족한 자신이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된다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으나 대법관 퇴임 후에 벌어들인 변호사 수임료와 정관 예우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약속한 11억 원 기부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조직이 개편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국정 아젠다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외교, 국방, 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신설되는 교육부총리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맡아 정책 조정과 책임 행정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통령의 통치 아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사실상 사각편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생기고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되었다가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국내 2위 포털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를 흡수 합병합니다. 다음은 공시를 통해 카카오와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카카오는 각각 지난 23일 이사회를 통해 양사의 합병 계획을 체결했으며 8월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 후 10월 1일자로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사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병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은 남한의 기만극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말은 얼토당토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연평군 군의 포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북 전통문을 통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도발한 것은 당시 우리 함정에 탄 장병이 먼저 들었고 장병의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 대변인은 최근 우리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은 사실이 아니며 남한군의 기만극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각 정파 간 타협에 실패했다며 쿠데타를 선언했습니다. 프라윕 차노차 육군 참모총장은 22일 TV방송을 통해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파 간 회의가 실패로 돌아갔으며 군과 경찰이 전국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속하게 국가의 평화를 회복하고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경찰이 22일부터 계속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헌정 중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 5인 이상 집회 금지, 군에 대한 내각 보고, 반정부 및 친정부 시위대의 해산 명령 등을 발표했습니다. 쿠데타 발표는 정부, 친정부 시위대, 반정부 시위대 등 각 정파의 대표들이 전국 위기 타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프라윕 총장의 소집으로 이틀째 회담장에 모여 회의를 연뒤 나왔으며 목격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7개월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수텝 전 부총리가
회담장에서 군에 의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라윕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0일 새벽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했었으며 계엄령 선포는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로써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치 위기는 결국 군부 쿠데타를 초래했으며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또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69세의 밴쿠버 변호사가 자신의 로펌 파트너십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정년 계약에 대항해 벌인 싸움에서 졌다고 합니다. 7명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로잘리 아벨라 재판관은 BC주의 인권법 조항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존 미첼 맥코믹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고용 조건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코믹은 해당 로펌의 파스켄 공동 파트너였고 따라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맥코믹은 해당 로펌의 파스켄과 공동 파트너였고 따라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한 맥코믹이 다른 파트너들의 은퇴로 말미암아 30년 넘게 재정적인 이익을 누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벨라 재판관은 계속해서 맥코믹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BC주 항소법원이 이 사건의 BC주의 인권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노사관계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인 개인을 금지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아벨라 재판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맥코믹은 노사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3월에 65세가 되었고 상대 파트너와의 개인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래의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2012년 말에 은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인권법 13조의 연령차별을 이유로 BC주 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재판소는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는 사법적 절차를 강구했었습니다.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위, 자격,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들의 총칭을 말합니다. 오늘날 시민은 역사적 배경과는 다르게 국가의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국민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한국에서 지방선거 유세가 한참인 요즘에야 여전히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니 고국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